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파서블 크리처스, 하늘을 나는 소녀와 신비한 동물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떼, 저자는 캐서린 런델, 옮기니는 김원종님입니다. 이 책은 영국 출판계의 주요 상인 2023 워터스톤스 올해의 책을 수상하고 이어서 2024 브리티시 북어드 올해의 소설과 올해의 작가상을 동시에 수상한 책이에요. 출간 한 달 만에 3만 부 이상 판매,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의 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원래 총 3부작으로 계획된 시리즈는 5부작으로 계획이 변경되며 영국 전통 판타지의 명맥을 이을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판타지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에 비견되는 차세대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은 마법의 땅 아키펠라고에서 그리핀, 스핑크스, 크라켄 등 신화 속 동물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와 전설이 교차하는 곳, 마법의 땅 아키펠라고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여정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영국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존 로널드 로엘 톨킨과 필립 풀먼을 이은 전통 판타지의 차세대 작가로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초판 한정 특별 구성으로 초판 한정 특별 표지, 아키펠라고 수호자 임명증서, 아키펠라고 수호자 일지 신비한 동물 도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판타지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어른들께 선물하기 좋은 인생 소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늘을 나는 소녀와 신비한 동물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임파서블 크리처스, 하늘을 나는 소녀와 신비한 동물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열풍을 잇는 차세대 판타지 대작. 신비한 동물들이 사는 마법의 섬 아키펠라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년 전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착취와 환경 파괴로 그들은 점차 사라졌고 북대서양 어딘가에 있던 마법의 섬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유니콘, 그리핀, 스핑크스 등과 함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섬을 아키펠라고라고 부른다. 수호자의 야수도가 세상에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숨겨진 비밀 장소가 존재한다. 자연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놀라운 곳에는 신화 속 온갖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가장 큰 섬은 덴마크만 하고 작은 섬은 마을 광장만 한 총 34개의 섬으로 구성된 그곳의 이름은 아키펠라고이다. 그 섬들에서는 수천 마리 마법의 생명체들이 땅과 하늘을 누비고 새끼를 기르며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우리에게 그들은 반쯤 잊힌 이미 오래전부터 동화에나 나오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 적지 않은 수가 마지막 마법의 땅 아키펠라고에 살아남아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 시작.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무언가 그를 잡아먹으려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건 검은 개처럼 생긴 짐승이었는데 지금껏 봐온 개들과는 좀 달랐다. 이빨은 그의 팔만큼이나 길었고 발톱은 참나무도 찢어버릴 듯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퍼 포레스터가 날쌔고 지혜롭게 또한 용기 있게 대처하여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또 다른 시작.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멜은 숲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늘을 나는 그녀의 양손은 한껏 펼쳐져 있었고 코트는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멜 아보리언은 바람이 불 때만 하늘을 날 수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완벽했다. 서쪽에서 바다 내음을 실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차가운 대기를 빙글빙글 비행하고 있었다. 몸에 걸친 비행용 코트는 두툼하고 너무 커서 소매를 4번이나 접어야 했다. 바람이 특별히 강하지 않더라도 위로 솟는 날이면 멜은 바람의 끄트머리를 잡아 날개를 펼치듯 열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몸이 어느새 산들 바람을 타고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은 숲 꼭대기까지 날아올라 신발로 나뭇가지 끝을 간지럽히고 또 아래로 휙 미끄러지듯 내려와 유니콘들을 놀라게 흩어지기도 한 후에 집으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가자 고모 할머니 레오노어가 멜의 차가운 두 손을 만져보고는 투덜거리면서 뜨겁게 데운 과일차를 내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살인자였다. 도착. 습격이 있기 전날 크리스토퍼는 여객선 터미널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외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 런던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이곳 스코틀랜드까지 먼 길을 혼자 떠나온 그는 두 다리가 욱신거렸고 돌이라도 집어삼키고 싶을 만큼 배가 고팠다.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벤치로 뛰어올라 그를 바라보더니 몸을 떨며 천천히 다가왔다. 다람쥐의 수염이 그의 무릎에 닿았다. 잠시 후 또 한 마리가 나타났고 곧이어 또 다른 한 마리가 합세했다. 곧 그의 발치에 모인 다람쥐는 7마리로 불어났다. 승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응시하더니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요? 다람쥐 한 마리가 크리스토퍼의 신발 위로 뛰어올라 몸을 웅크렸다. 크리스토퍼가 웃음을 터뜨리자 다시 정강이 뼈를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다. 거기가 마음에 드니?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가 다람쥐에게 말을 붙였다. 먹이를 주나 봐요. 남자가 말하고는 크리스토퍼에게 소리쳤다. 얘야,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배탈이 날 수 있어. 알아요. 먹이 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토퍼가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사실 크리스토퍼는 가는 곳마다 동물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길에서는 고양이들이 와서 그의 발을 휘감고 팔자 모양으로 돌았다. 공원에서는 개들이 그를 향해 펄쩍펄쩍 뛰었고 여우 몇 마리가 우는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와 축구 경기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학교 소풍날에는 비둘기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고 햄스테드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는 수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갑자기 나타난 백족대에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요원이 그를 물 밖으로 쫓아내야 했다. 크리스토퍼는 미소를 지으며 휘파람을 불어 백조들을 수영장 밖으로 불러내고는 근처 덤블로 데려갔다. 이때 어린 백조 한 마리가 그의 어깨 위로 날아오르다가 날카로운 물갈퀴로 상처를 남겼다. 그 자국이 몇 달이나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물들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뭔가 냄새가 나서 그런 거야. 그의 아버지는 무심히 말하곤 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서 또래들과 크게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주 열심히 하지 않을 뿐이지 목욕도 거르진 않았다. 동물들이 따른다는 것은 소년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이를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됐다. 아버지가 동물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동물들이 가까이 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 저리 가! 라고 고함치며 고양이나 새들을 때로는 지하실의 쥐들을 쫓아버리곤 했다. 이제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산토끼가 쫓아오거나 제비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지으려고 하거나 하는 일이 꼭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을 이렇지만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크리스토퍼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달랐다. 동물들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가왔었는데 크리스토퍼가 아기였을 때 리치먼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아버지는 그를 어깨에 올리고는 어머니와 나란히 사슴 여러 마리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9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됐다. 무언가에 눌려 아래로 또 안으로 움츠러든 것 같았다. 또한 집안의 물건들도 모두 쪼그라들고 빛이 바랬듯 초라해졌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토퍼는 밤이 되어야 몰래 창문을 열어 새들을 집에 들일 수 있었다. 그는 양털로 된 남색 롭코트를 자주 입었는데 참새들은 때때로 코트의 겉주머니를 검사하듯 들여다보았다. 길을 걷다 멀리서 까마귀를 보며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다. 크리스토퍼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까마귀들이 그의 팔을 밟고 어깨 위에 올라서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를 본 친구들이 녀석들이 눈을 쪼아댈 거야 라고 걱정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럽고 밝아졌다.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그의 말대로 친구들이 걱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늘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여유 있는 표정으로 동물들을 대했다. 까마귀들은 크리스토퍼에게 은단지와 클립, 동전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는 그렇게 모은 동전을 뚫어서 신발끈에 꿰어 목에 두르고 다녔다. 학교 상급생 중 몇몇이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목걸이는 야생동물들을 늘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만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한 살씩 나이를 먹었고 키도 자랐다. 그의 집안은 다들 다리가 길고 손도 매끈했다. 그는 줄곧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크리스토퍼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보다 가슴을 더 뜨겁게 해줄 무언가가 찾아오기를 바랬고 동물들은 이런 기대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옳았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졌다. 또 다른 도착. 살인자는 배를 타고 찾아왔다. 두 손은 말끔했고 가벼운 발걸음의 평온한 모습이었다. 다만 그물에 걸린 파랑 지체를 끌어올리던 사람들 곁을 성큼성큼 지나가는 그의 주머니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별다른 행동 없이 쭉 걸어가다가 보이지 않게 되자 곧 그를 잊어버렸다. 그가 계획한 대로였다. 그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기술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전문 살인자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지도 짧지도 않고 신발은 시선을 끌지 않을 정도로만 광이 났다. 바다의 밑바닥만큼 어둡고 차가운 두 눈은
그 무엇도 오래 보지 않았다. 화창했던 그날, 매를 주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돌이켜보며 그녀를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소녀를 찾으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저기 6m 상공에서 갈매기 떼를 뚫고 날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면 말이다. 아무리 아키펠라고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늘을 나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멜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시작은 어떤 떠돌이 예언자가 갓 태어난 그녀에게 선물로 준 비행코트였다. 예언자는 그녀의 이름을 지어주고는 자그마한 반려배 코트를 놓았다. 그런 다음 왜 주었는지, 왜 그녀에게 주었는지 설명하려 했으나 당시 멜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떠나야 했다. 그러니 멜이 하늘로 향한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작은 아이가 맞지도 않은 코트를 입고는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고웃음 쳤다. 그러자 창피했던 멜은 다음 날부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바람이 아래로 불기만 하며 뼈가 부러졌나 싶을 정도로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또 양쪽 발목에 차례로 금이 가기도, 손목이 부러지기도, 새끼손가락이 손목에 닿을 만큼 꺾이기도 했다. 한쪽 엄지 발톱이 기묘하게 느껴질 만큼 검푸른색으로 변해 떨어져 나간 적도 있다. 그러나 무릎에 상처가 나도 멜은 좌절하지 않았고 흐르는 피를 혀로 핥고 다시 나무에 올라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며 끝없이 도전했다. 결국 그녀는 이웃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한 번은 근처에 사는 소년이 비웃자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난 꼭 해낼 거야. 내가 뭘 알아. 그즘 멜은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다녔는데 자신이 점점 까탈스러워지고 곧잘 어깃장을 놓거나 얼굴을 붉힌다는 걸, 더불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하늘만큼은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멜 아보리언이 땅에서는 깨지지한 모습에 여러모로 서툴지라도 하늘을 날 때만큼은 명물이라고 했다. 9살이 되고 멜은 바람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부드럽게 멈추는 법을 터득했다. 10살에는 양발옥은 한 발의 끝으로만 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2살이 되고는 바람 속에서 턱을 가슴에 붙인 채 공중 제비를 돌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봄날의 어느 아침에 그녀는 부츠를 주머니에 넣고는 바다 위에서 맨발로 물 수제비를 뜨고 발목깨를 간지럽히는 바닷물과 짜릿한 속도감에 웃음 지으며 비행을 즐긴 참이었다. 살인마는 그런 멜을 지켜보았고 그당 매력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멜은 집 정원과 근처 들판에서만 하늘을 날기로 고모 할머니 레오노어와 약속했었다. 따라서 레오노어가 멜이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를 알았다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금지한 일은 책 한 권을 다 채울 정도로 많아서 전부 지킬 수가 없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다들 그러다가 돌이 되는 거야. 멜은 갤리펀에게 변명하곤 했다. 혼자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톱 깎는 가위로 앞머리를 자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머리가 술에 취한 사람이 깎은 듯 좀 별나 보였지만 멜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수가놓은 식탁보에서 금실을 한 가닥 뽑아서 머리를 따뜻 끼워 장식하기도 했다. 숲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레오노어가 잠에서 깨기 전에 동틀무렵 아직 날이 희끄무레할 때 일어나 날아갔다. 멜은 그곳에서 만난 다람쥐하고 비슷하고 초록색 털을 가진 나타 토스카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과 꾸준히 만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멜은 그들에게 갤리펀과 어떻게 만났는지, 즉 아직 알 속에 있는 갤리펀이 해안가에 떠밀려온 날의 일을 말해주었다. 멜이 말했다. 그날 나는 옷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차림 그대로 파도를 헤치며 알을 구하러 달려갔지. 갤리펀은 내 방 침대에서 알을 깨고 나왔어. 지금은 내 베개를 베고 자고 있고. 이를 들은 한 어린 나타 토스카가 다른 친구에게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전했다. 제가 니시아 거의 중간까지 헤엄쳐 갔대. 그것도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채로 말이야. 그리고 알을 두고 어떤 네레이드랑 싸웠대. 멜은 갤리펀과 함께 유니콘을 찾고 감탕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몇 시간이나 숲을 뛰어다니곤 했다. 그러다가 알미라지 가족이 햇빛이 비치는 덤불 사이로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새싹이 솟아났다. 너무 가까이 가다가 아방크에게 물린 적도 있었다. 이 일로 멜은 레오노어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물린 곳이 골마 염증이 심해져서 레오노어가 간호하느라 꼬박 7밤이나 세워야 했다. 그래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마자 멜은 다시 숲으로 향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숲에는 하늘이 있었다. 마을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며 이를테면 사람들이 멜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골칫덩이고 무거운 짐이라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멜은 벌건 얼굴로 쏘아보고는 숲으로 뛰어가 하늘을 하며 기분을 풀었다. 멜에게 하늘은 자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적절한 자세를 취하며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기도 하면서 구름 속으로 높이 치솟고 또 치솟곤 했다. 땅에 내려올 때는 온몸이 흠뻑 젖고 볼도 빨개졌지만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 놀이를 구름먹기라 불렀다. 구름마다 흰색과 회색의 비율에 따라 온도나 맛과 향이 다 달랐다. 갤리펀은 어려서 아직 함께 비행하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파란 털실로 짠 스웨터 안에 갤리펀을 넣고 불이 달린 머리만 내놓은 채 하늘을 날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몇몇 사람은 멜이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는 자기 자녀와 비교하며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그녀를 보며 즐거워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빴고 보통은 그녀가 달리든 먹든 하늘을 날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살인자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판타지 소설은 다가오는 연말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